2026년 1월 7일 현재 시각 새해가 되었고 현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늘 있어온 일이다.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강제로 추방되었고 중국의 정치 정세가 불안정해 보인다. 동아시아 전역의 불안감이 감돈다. 이 시점에서 티베트의 신비로운 영적 지도자 타시돈두비, 한국의 정치 미래에 대해 전한 예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예언은 이미 여러 번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타시돈두비 본 한국 지도자의 운명을 함께 탐구해보겠다. 타시돈두브는 1982년 티베트의 라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평범한 티베트 가정의 아이였다. 하지만 1992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10살이었던 그는 티베트 고산 지역의 순례길에서 눈사태에 휘말렸다. 눈은 그를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의 몸은 빙하 속에 갇혔다. 구조팀은 그를 12시간 뒤에 발견했다. 체온은 거의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들은 그가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3일 뒤 타시는 눈을 떴다. 의료진들은 놀랐다. 이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12시간 이상 빙하 속에 갇혀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인가? 더욱 신기한 일은 깨어난 후에 일어났다. 타시는 깨어나자마자 티베트어로 아주 낡은 경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배운 적 없는 경문이었다. 마치 매우 먼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그는 1000년 전 티베트 승려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경문을 읊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즉시 그의 정체를 인식했다. 이것은 환생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위대한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타시돈두브는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화신 라마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승려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 타시는 그 이후 라사의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조캉 사원에 들어갔다.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다. 20년간 그는 명상과 영적 수행에만 몰두했다. 다른 승려들과 달리 그는 매우 특별했다. 일반적인 승려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한다. 하지만 타시는 다양했다. 그는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특별한 명상을 수행했다. 그것은 카라크차크라 명상으로 시간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 수행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타시의 능력이었다. 1990년대 후반 여러 티베트 고승들은 타시가 정치적 미래를 본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 인도의 미래, 그리고 먼 동쪽 나라들의 미래를 본다고 했다. 2004년 타시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조캉 사원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위는 6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승려들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타시의 영적 능력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모든 고승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타시돈두브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서울에 내려 경복궁을 향했다. 경복궁의 관리자들은 처음에는 한 티베트 승려의 방문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영적 오라는 거부할 수 없었다. 2010년 타시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동쪽의 한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동쪽 나라, 여성 지도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지만 2015년 12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소환되었다. 2016년 3월 31일 그녀는 법정에 앉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타시의 예언은 정확히 현실화되었다.
2013년 타시는 또 다른 예언을 했다. 남쪽에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의 벽이 그를 감싸고 병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신비로운 말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 예언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고 2021년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2017년 타시는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한국은 3번의 정치적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 지도자의 몰락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 전임 지도자의 법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올 때 진정한 격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났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다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 정부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타시 돈두비 2024년 가을에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지도자는 2년 안에 자리를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 어떤 내부의 반발,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뷰 이후 여러 언론들은 타시 돈두베 예언, 현 지도자에 대한 경고인가? 라고 보도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후속 예언이었다. 현재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간 후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력입니다. 이 새로운 세력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재편할 것입니다. 타시는 이 새로운 세력이 기성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즉,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타시는 또한 음력 달력에 기반한 예언도 했다. 2026년은 무술년 만엔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년은 늘 격변의 시기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가 정치적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오는 것은 이러한 우주적 사이클의 결과입니다. 무술년과 한국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1990년대 초반 무술년, 제5공화국의 몰락, 직선제 도입. 2002년 무술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정치개혁. 2026년 무술년, 현 정부의 격변.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해일 수 있다. 타시 돈둡은 현 한국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첫째, 정치적 파동으로 인한 자발적 사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특정한 정책이나 인사 문제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면서 결국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사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여론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타시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는 정치인도 피할 수 없는 힘이다.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주게 되면 결국 그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진다. 둘째, 여당 내부의 분열과 반발. 또 다른 가능성은 여당 내부에서의 반발이다. 현재의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당의 의원들도 지도자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여당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내려왔다. 가장 근대적인 예시로는 2012년 박근혜 대선 직전의 대당 싸움 같은 것들이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여당 의원들의 대다수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그들은 지도자를 버릴 것이다. 셋째, 법적 문제와 수사의 위험. 세 번째 가능성은 법적 문제다. 현재 또는 미래의 현 지도자 자신이나 그의 측근들이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지위는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타시는
그의 주변인들이 법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는 부패, 뇌물, 인권 침해 또는 다른 형태의 위반을 의미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네 번째 가능성은 국제적 차원의 압박이다. 앞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건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회가 한 지도자를 문제 인물로 낙인 찍을 수 있다. 만약 현 한국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인권 침해, 전쟁 범죄 또는 다른 국제 법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시는 특별히 2026년 상반기, 특히 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봄은 계절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봄, 한국도 정치적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봄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 시정연설, 예산 논쟁, 그리고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폭발하는 시기다. 이때 만약 어떤 스캔들이나 정치적 위기가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더욱이 5월은 한국의 5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달이다. 호남과 광주의 5월 18일 기념일이 있고 이 시기는 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간이 되어왔다. 만약 5월 초반에 정치적 위기가 폭발한다면 그 반향은 엄청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또 다른 예언이다. 현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간 후 한국 정치에 공백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임시 지도자 또는 수행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정권의 공백 시간에는 권력의 진공이 생긴다. 여당과 야당이 새로운 권력 구도를 두고 싸우게 된다. 국회는 혼란에 빠진다. 행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특히 타시의 말에 따르면 이 공백의 시간에 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관계도 급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시 돈두비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현 지도자의 퇴장 이후 한국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입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예측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70년간 진보 보수라는 틀로 작동해왔다. 좌파와 우파, 노동자와 자본가, 호남과 영남 같은 대립이 정치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타시는 이러한 틀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대 변화입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를 나누던 세대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것입니다. G세대와 알파세대는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적 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환경, 정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타시는 현 지도자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기성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전문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의 촛불 시위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다. 만약 정치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떨어진다면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젊은 세대의 대표. 새로운 지도자는 50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고령 정치인들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오래도록 60대, 70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타시는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다양성의 상징. 그 지도자는 기존의 중심부에서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매우 진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타시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한국 정치의 탄생은 극도의 고통과 함께 올 것입니다. 기존 권력에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념적 대립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거리의 시위와 국회의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시는 2026년 중반의 정치 격변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기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투자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자본을 빼내갈 수 있다. 주가는 흔들린다. 환율도 변동한다.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미뤄진다. 개인의 삶도 영향을 받는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진다. 소비자 심리가 악화된다. 하지만 타시는 또한 이것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봤다.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들이 개혁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개혁의 기회를 가져온다. 부패한 관료들이 교체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책에 담긴다.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된다. 기업가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기존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또 다른 관찰이다. 현재의 정권 교체 과정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일시적으로 심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후에는 오히려 사회적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그것에 모여들 수 있다. 특히 타시는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새로운 정부는 청년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동시에 기성세대의 경험도 존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속에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타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정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좋든 싫든 2026년 상반기 중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한다. 어떤 정부도 영원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역사의 법칙이다. 타시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준비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적 준비다.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의 정치 격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젊은 한국, 더 열린 한국, 더 정의로운 한국이 될 것입니다. 타시 돈두베 예언을 종합하면 2026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 지도자의 자리 교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리고 한국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 이 모든 것이 2026년 상반기 중에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타시 돈두베 예언이 정확히 일어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정치적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6년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를 기대한다. 타시 돈두베 말로 이 예언을 마무리하자.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함은 변화와 적응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것이지만 결과는 위대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최근 중국 쓰촨성 산골에서 수행 중인 13세 소년 예언가 리우밍천이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백두산에서 본 두 마리 봉황의 환상이 2026년 1월 말부터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제부터 약 1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스터리 파일럿이 리우밍천의 예언을 상세히 분석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 1월 27일이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날짜를 백두산 봉황이 울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월 27일, 여러 행성들이 특정한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우주의 악대가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날부터 백두산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날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리우밍천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백두산 천지 위의 하늘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개방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모두 영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1월 말에 한반도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하늘의 이상한 색깔. 1월 말, 한반도 전역, 특히 서울 상공의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가 역행하는 것처럼 평소와 다른 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뉴스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려 하지만 그 설명들은 모두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정치권의 불안정성 심화. 1월 말이 되면 한국의 정치권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지고 그것이 거리 시위로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분열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1월 말의 정치 갈등은 2월을 거쳐 3월, 4월로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6월과 7월에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경제 지표의 부정적 신호. 1월 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예기치 않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고 취업 시장의 악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서서히 시작되고 금융권의 불안정성이 표면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구체적 사건들. 리우밍천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날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한국의 거대 기업 하나가 거대한 비리 사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을 보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5대 대기업 중 하나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 스캔들의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며 회사 내 파벌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것입니다. 1월 말, 한국의 정치권 고위급 인물 중 한 명이 갑자기 건강 악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일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의 신체적 붕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일시적인 공백을 만들 것이고 권력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비위나 약물 관련 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사건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 붕괴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겉은 번영하지만 안은 부패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2월 초가 오면 한국 사회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월 초가 되면 한국 국민들이 정확히 절반과 절반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변화를 원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현 체제를 지키려는 쪽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 분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2월의 비정상적인 날씨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2월은 평년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날씨를 보일 것입니다. 갑자기 따뜻한 날이 있다가 갑자기 추워질 것이고 예상과 다른 강설이나 강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이 날씨 이상이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백두산의 에너지가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기온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월 10일경 세 번째 큰 사건. 2월 10일 전후로 한국에서 세 번째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중 하나의 영역에서 터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지만 전국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는 순간 모든 뉴스 채널이 그것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SNS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 정보가 뒤섞일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2월 중순, 중국의 신호. 리우밍천은 흥미롭게도 2월 중순이 되면 중국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월 중순, 중국의 정치권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공개 활동을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들이 모호해지고 정책 결정이 지연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중국 지도자의 권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또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2월 말이 되면 일본이 매우 조용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침묵 같은 조용함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인 회담을 많이 가질 것이고 여러 방면의 준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일본이 대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그의 백두산 환상에서 본 첫 번째 봉황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파란색 봉황이 남한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극 봉황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두산 환상에서 본 그 봉황도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계속 날기는 하지만 그 날갯짓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현재 한국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적으로는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분열, 사회적 불안정이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2월의 여러 사건들은 이 피로와 불안정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환상에서 본 두 번째 봉황, 노란색 바탕의 별 무늬, 한쪽 날개만 있는 봉황이 북한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별 모양 봉황은 북한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중국의 영향을, 별은 북한의 국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 봉황은 날개가 없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를 향해 날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리우밍천은 2월이 두 봉황이 처음으로 서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월이 되면 남북 간의 신호들이 시작됩니다. 물론 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동향이 뉴스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2월 초,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두 봉황이 서로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중순,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신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부는 강경론을 펴고 일부는 대화 재개를 주장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향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대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2월 말이 되면 미국과 중국도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2026년 상반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단순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1월 27일부터 백두산 천지에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처음으로 색깔을 잃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의 맑은 파란색이 조금씩 탁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다가올 큰 변화의 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두산이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변하려고 한다고. 1월 말과 2월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하늘에서 여러 비범한 현상들이 관찰될 것입니다. 오로라 같은 극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평상시와 다른 세계 하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런 현상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뚜렷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백두산의 봉황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월 말과 2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의 동물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새들이 이상하게 울고 개들이 밤새 짖으며 고양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자연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영적 에너지 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행동 변화는 무언가 큰 일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리우밍천은 2월 말이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월 말이 되면 한국 사회는 이미 심각한 분열 상태에 진입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되고 국민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 대립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예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고 주식 시장도 큰 하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2월 말이면 1월의 경제 악화 신호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우밍천은 3월이 한국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월까지는 신호와 경고일 뿐입니다. 3월부터가 진정한 시련의 시작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거리 시위로 확산되고 경제 위기가 실제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3월부터 6월까지를 한국의 검은 겨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통일을 향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예언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2026년 1월과 2월의 여러 사건들과 어려움들은 모두 더 큰 변화를 위한 진통입니다. 마치 새벽이 가장 어두우듯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다양화하며 긴급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명상, 기도 또는 자신에게 맞는 정신적 수련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리우밍천은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예언을 맺었습니다. 내가 백두산에서 본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026년의 시련과 어려움을 견딘다면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인가? 리우밍천이 2026년 1월-2월을 강조하는 데는 구체적인 우주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은 여러 개의 우주적 주기가 동시에 만나는 해입니다. 백두산의 에너지 순환 주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순환 주기, 그리고 지구 자체의 자기장 변화 주기가 모두 2026년에 만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역사가 70년을 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70년은 한 세대를 완전히 바뀌는 시간입니다. 기성세대의 한 생애입니다. 이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2026년입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과 2월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우주적 정렬은 백두산의 봉황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봉황의 울음소리는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고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2월의 여러 사건들과 난제들은 두 봉황이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26년 중순에 남북 통일로 완성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확신합니다. 그의 백두산 환상에서 본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과 2월의 어려움들은 결국 희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통도 모두 새 한반도를 향한 진통일 뿐입니다. 그것이 리우밍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백두산에서 본 봉황의 울음이 울려 퍼질 준비를 하십시오.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가의 최신 예언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2026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예언 영상을 약 3시간 분량으로 올렸는데 그 중 한국, 중국, 일본의 내용만을 가지고 와서 미스터리 파일럿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가 상징적인 장면들을 무수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상징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잘 해석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의 점성술가이자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암호화 폐급 등 금리 인상 등 여러 사건들을 미리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행성들의 배열은 우주의 언어이며 별들의 움직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최근 채널 영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 매우 신비로운 상징적 이미지들을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일본의 미래를 볼 때 본 첫 번째 이미지는 아주 낡은 정원이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울타리, 이끼가 낀 돌다리, 그리고 한때 아름다웠을 것 같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못은 흐리고 탁했으며 물 위에는 죽은 나무집들이 떠다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원의 중앙에는 한 그루의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휘어져 있고 몇몇은 부러져 있었으며 나무 전체가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아비니 아난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는 여전히 몇 개의 생생한 녹색 나무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나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 정원의 모든 것이 시간에 의해 천천히 부식되고 있었습니다. 울타리의 못들은 녹슬고 돌다리의 틈 사이로는 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지붕이 없는 작은 집 같은 구조물은 비에 노출되어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계속 그 정원을 정리하려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깔린 목재, 다시 칠해진 울타리의 일부, 새로 심겨진 화초들. 아비니 아난드는 그 정원을 보면서 매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에서 느껴지는 것은 쇠락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와 복구의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들어 두려는 절박함, 사라져가는 것을 계속 복구하려는 미친 듯한 노력 말입니다. 그 정원의 폐허 속에서 아비니 아난드는 한 가지 더 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원의 벽입니다. 그 벽은 매우 높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의 한쪽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누군가는 그 문으로 계속 바깥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 밖의 소리들, 바람의 소리,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 안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문을 통해 나가가지 않습니다. 아비니 아난드가 중국의 미래를 볼 때 본 이미지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세 마리의 용이 서로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매우 느린 춤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하지만 그 음악은 들을 수 없었다고 아비니 아난드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색이었고 가장 크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 용의 비늘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으며 그 용의 움직임은 매우 우아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용은 은색이었고 첫 번째 용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 용의 움직임은 첫 번째 용을 따라가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아비니 아난드는 말합니다. 세 번째 용은 검은색이었고 가장 작았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 용은 마치 두 용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춤을 추던 중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매우 강렬한 빛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손가락이 구름을 헤치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 순간 세 용은 모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황금색 용이 내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애절하고 슬픈 울음이었다고 아비니 아난드는 말합니다. 마치 뭔가를 간청하는 울음처럼. 그리고 은색 용도 울음을 냈습니다. 검은색 용도 울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 용의 울음은 모두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 울음소리들이 울려 퍼지던 중 하늘이 갈라져 내렸습니다. 마치 종이를 찢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도 없이. 아비니 아난드는 그 물을 심판의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하늘 자체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내려올 때 세 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춤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말합니다. 황금색 용이 은색 용을 붙잡으려 하고 은색 용이 검은색 용을 붙잡으려 하고 검은색 용이 다시 황금색 용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아비니 아난드는 설명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매우 비극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그 물속에서 세 용은 어떻게 될까를 계속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아비니 아난드는 또 다른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 물의 색깔입니다.
처음에는 투명했지만 점점 더 탁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이상한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모든 것들이 녹아간다고 말합니다. 건물도 녹고 나무도 녹고 심지어 땅도 녹아간다고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눈물이다 고 말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한국의 미래를 볼 때 그가 본 것은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은 7개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암호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7가지 신호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한국의 어딘가에 있는 높은 건물. 그 건물의 정면에는 수천 개의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중 정확히 하나의 창문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밝은 노란색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하나의 검은 창문만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창문만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검은 문이 열릴 때가 올 것이다 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많은 것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 서울의 어딘가를 배경으로 매우 혼잡한 다리 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런데 그 방향이 매번 다르게 나타났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어떤 시간에는 북쪽이고 어떤 시간에는 남쪽이고 어떤 시간에는 동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간에는 모든 방향이 뒤바뀐다고 말합니다. 마치 국민들의 마음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거리의 야경 이미지인데 건설 중인 건물들 앞에 많은 노동자들의 손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손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손들이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마치 타임랩스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많은 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빈 건설 현장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는 공사중지 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오래된 사진 속에 저울이 보였다고 합니다. 매우 정확한 저울, 마치 금을 재는 저울처럼. 한쪽에는 많은 동전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저울이 뒤집혔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것을 뒤엎는 것처럼. 그리고 동전들이 모두 흩어져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저울은 다시 뒤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 저울이 한번 뒤집혀지면 그것은 영구히 뒤집혀진 채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한국의 국경지역을 보고 있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대편이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산, 같은 강, 같은 건물들, 마치 거울상처럼. 하지만 그것은 거울이 아니라 실제 땅이라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그것은 북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의 표면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누군가가 그 거울을 닦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오염시키고 있는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거울이 완전히 흐려질 때 더 이상 반대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한국의 어딘가 관청이나 기업의 건물로 보이는 곳에서 많은 종이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기록들을 없애려는 것처럼 매우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매우 두려워하는 얼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으로 불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비냐 아난드는 그 불이 타버릴 때 남겨진 재 속에서 어떤 흔적이 나타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7번째 신호, 매우 높은 건물의 지붕에 여러 개의 깃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지개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그런데 그 깃발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깃발들이 서로 얽히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밀려난다고 합니다. 마치 서로를 밀쳐내는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깃발들 중에서 어떤 깃발이 가장 오래 남을지 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이미지들, 한국의 고급 오피스 건물 내부. 해가 지고 있고 건물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한 사무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많은 서류들을 봅니다. 수백 장의 서류. 하지만 그는 읽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만 봅니다. 마치 그 서류들이 자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서류들의 색깔이 변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혹은 피로 변하는 것처럼. 법원의 빈 의자들, 한국의 법원. 법정의 의자들이 보입니다. 판사의 의자, 변호사의 의자, 피고의 의자, 검사의 의자. 모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자는 매우 정교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법정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 의자만, 판사의 의자만 계속 움직입니다. 누군가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의자는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돈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마치 자신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처럼. 하얀 연기, 한국의 어딘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연기입니다. 마치 담배 연기처럼. 하지만 점점 더 짙어집니다. 도시 전체를 덮을 정도로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형태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 때문에. 아비냐 아난드는 그 연기가 거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도 모를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도 모를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방향을 잃은 나침반, 한국의 손목시계. 매우 오래되고 비싼 시계인데 한때 정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침과 분침이 있지만 시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신없이 움직이는 아이의 손처럼, 혹은 파괴된 것처럼. 시침은 거꾸로 돌고, 분침은 옆으로 흔들리고, 초침은 사라져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시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026년이라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검은 우산들, 비오는 날씨. 한국의 거리에 검은 우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모두 검은 우산들입니다. 하나도 빨간 우산이나 파란 우산이 없습니다. 모두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마치 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혹은 이미 비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우산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 전체가 검은 우산으로 가득 찬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산들 속에서 무언가가 흐릅니다. 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아비냐 아난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물길, 한국의 강. 그 강에 물이 흐르는데 그 방향이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물이 흐르는 방향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이 거꾸로 작동하는 것처럼 물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거꾸로 흐르고 있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국의 무언가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마치 에너지처럼,
혹은 영혼처럼. 병원의 불이 꺼지지 않는 창들, 한국의 밤. 병원의 건물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창문들은 어둡지만 몇몇 창문들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 불이 영구히 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비냐 아난드가 자세히 보니 그 창문들이 모두 위층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중환자실이거나 특별한 곳인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불이 꺼질 때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2027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방향의 하늘, 북쪽 하늘. 매우 이상한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삼색 무지개처럼 보이는데 색깔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속 흐릿해졌다가 또렷해지기를 반복한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설명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을 켜고 껐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늘 아래로 뭔가 움직이는 형태가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것을 본 후 매우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본 또 다른 이미지는 중국에서 매우 큰 일이 일어난 후의 장면입니다. 많은 물. 매우 많은 물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울음소리. 절망의 울음, 두려움의 울음. 그리고 그 중앙에 한국의 배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배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배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움직입니다. 물속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구하려고, 식량을 나르려고, 의약품을 나르려고. 그 장면을 본 아비냐 아난드는 매우 감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배가 올 때 용들이 울 것이다 하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울음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의 울음일까요? 아비냐 아난드는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일본을 다시 볼 때 벚꽃나무가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벚꽃나무. 아마도 수백 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이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경계의 상징처럼 그 나무의 그림자가 한국 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길게. 마치 손가락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그 그림자가 점점 길어질 것이다 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마치 손이 뻗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자가 일본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아비냐 아난드는 벚꽃이 더 이상 핀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중국을 다시 볼 때 엄청나게 큰 거울을 봤다고 합니다. 마치 호수처럼 큰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중국의 도시들이 보입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번영하는 모습. 마치 중국의 현재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의 모습이 현실과 점점 달라진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울상처럼 정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 속의 이미지가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마치 거울의 표면이 물결치는 것처럼. 그리고 거울 속의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의 사람들과 같은 표정을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울 속의 사람들은 더 슬퍼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사람들이 거울 밖의 사람들을 보고 있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울은 깨질 것이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영상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더 어두워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기치 않은 빛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선택은 별들이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의 한국을 보면서 나는 매우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말이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별들이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새로운 별이다.
아직 하늘에 나타나지 않은 별이다. 하지만 그 별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별은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과연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파였습니다. 한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콥스. 미국의 기독교 예언가이자 수십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여인이다. 그녀는 말한다. 자신이 밤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때는 새벽 3시가 되어도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심하게 두드려지는 기도의 영이 임하곤 한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환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나라들의 미래를, 민족들의 운명을,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한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것은 신디 제이콥스가 기도 중에 본 그 환상들이다. 그것은 두려움의 환상일 수도 있고 희망의 환상일 수도 있다. 혹은 그 둘이 뒤섞인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일 것이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특히 밤 기도의 시간에 동아시아에 대한 강한 기도의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 영혼이 아주 불안했고 마음이 무거워서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매우 구체적인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섬을 보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실제의 섬처럼요. 그 섬은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고 주변으로는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섬은 무척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건축물들, 신사들, 그리고 현대의 도시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는 매우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중앙에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여자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세련되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은 옷은 흰색이었습니다. 매우 깨끗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복장, 마치 고위의 관리나 외교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미소 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따뜻하고 정중한, 친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마치 상대를 깊이 존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에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었어요.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바라고.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의 꽃다발 뒤를, 그의 몸 뒤를, 그의 손 뒤를,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 손의 뒤쪽에 긴 칼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매우 오래된 칼이었어요. 마치 수백 년을 견뎌낸 강철처럼. 꽃다발과 미소 뒤에 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였나요?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봤어요. 그의 눈빛, 그의 몸의 방향, 그가 가고 있는 길이, 그것은 남쪽이었습니다. 바로 그 섬 아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그 방향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더 큰 대륙 쪽으로. 그리고 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매우 명확하고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조심하라. 나의 조선이여.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주님이 한국을 부르시는 방식이 조선이었거든요. 매우 정중하고 역사적이고 깊은 사랑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됐어요. 그들은 미소 지을 것이다.
매우 친절하게, 매우 정중하게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경제로 다가올 것이다. 무역으로 다가올 것이다. 문화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질 무역, 문화 교류, 그리고 현재의 협력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지어 군사협력으로도 다가올 것이다. 그 말씀에서 저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칼이 있다. 주님의 음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정중함 뒤에 오래된 야욕이 있다. 저는 그 순간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수백 년 전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시대로, 임진왜란, 강점기, 그 모든 아픔이 한 장면 속에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역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혹은 더 섬세한, 더 영리한 방식의 침략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제 마음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경고하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일본을 사랑하라.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를 봐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지 말고 깨어있어. 친절에 속지 말고 협력에 속지 말고. 그들이 너의 등을 두드릴 때 그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라. 너의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중보의 기도가 가슴 속에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일본에 관한 환상 이후로도 주님의 감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밤이었어요. 이번에는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매우 강한 감동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환상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보였어요. 엄청난 양의 물,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을 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강 중에서도 가장 큰 강, 많은 문명이 그 강가에서 탄생했던 강, 양쯔강입니다. 그 강가에는 여러 도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강가에 한 거대한 생물이 누워 있었습니다. 용입니다. 그 용은 엄청나게 컸어요. 마치 산맥처럼. 그의 몸은 강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비늘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징, 중국의 권력, 중국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이 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용의 표정은 매우 교만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강대함을 믿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나는 절대 쓰러질 수 없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표정처럼.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변했어요.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이 빠르게 마치 어떤 목적으로 향하듯이.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군 하고 느낄 정도의 부드러운 비였어요. 용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가랑비가 소나기로 바뀌었고 소나기가 폭우로 바뀌었어요. 마치 하늘의 모든 물을 쏟아내려는 듯이 강물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가 아니라 빠르게, 매우 빠르게. 용은 이제 자신의 권력으로도 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용도 물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강물이 넘쳐났습니다. 둑을 넘어섰고 도시들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도시 위로 물이 올라오고 건물들이 잠기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절망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용 자신도, 그 거대한 몸도 물에 반쯤 잠겼어요.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잠긴 희뿌연 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불이 올 것이다. 중국이여. 그 음성은 심판이라기보다는 경고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자식에게 하는 경고처럼. 이 물은 단지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이는 나의 경고의 물이다. 나는 너의 교만을 꺾기 위해 물을 보낸다.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중국의 현재 상황들을 생각해봤어요. 최근의 홍수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보이고 있는 경제적 신호들.
내 백성들이 도움을 청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날이 온다. 지금까지 중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시점이 확 돌아갔어요. 이제 나는 하늘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성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물에 잠긴 중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로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유럽이 움직이고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며 도움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약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도와줄까 하며 계산하는 듯이 이제 기도의 초점이 완전히 한국으로 쏠렸어요. 일본과 중국을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봤지만 주님은 더 깊이, 더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밤의 기도 중에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어떤 것들은 명백했고, 어떤 것들은 상징적이었고, 어떤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나는 한국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았어요. 서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밤하늘을 가르는 네온사인들, 유리로 만들어진 현대 건축물들, 마치 삼성 같은 거대 건물들, SK그룹의 사옥들, 그리고 다른 여러 기업들의 건물들이 보였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이 자랑하는 그 경제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들 가운데 하나에 갑자기 어떤 것이 덮어 씌워졌어요. 거대한 자물쇠입니다. 마치 금속으로 된 거대한 자물쇠가 그 건물의 전면에 박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 간판이 내려지는 것을 봤어요. 천천히가 아니라 무겁게, 결정적으로. 그 간판에 적힌 회사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큰 기업이라는 느낌은 명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 그 간판이 떨어져 나갈 때 마치 한국 경제의 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퇴직금을 받으러 온 직원들, 가족의 생계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럴 리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거대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는 신문사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 장면을 찍고 있었고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한국의 큰 기업의 붕괴가 세계 뉴스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큰 문 하나가 닫히리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름이 그 영광의 간판을 내리게 되리라.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다. 한국이 자신의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다. 이 기업의 붕괴는 단지 수천 명의 실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영원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짓된 믿음을 깨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받을 경제적 충격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밤이었어요. 이번 환상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법정을 봤어요. 매우 공식적이고 엄숙한 한국의 법정.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정의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는 안 보였지만 매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기업의 총수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둘 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